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성추행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는지, 처벌의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검토해 보고요. 성추행으로 인하여 해임된 공무원 신분의 교원 사건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성추행, 즉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 성립한다고 생각하실지 제가 그 기준이 될 만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직장 동료였던 감남과 을려는 8개월 동안 사귀었으나 결국 말다툼 끝에 헤어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헤어진 바로 다음 날 감남은 을려에게 잠깐 복도에서 얘기 좀 하자고 하여 둘이서 건물의 비상계단으로 갔고, 헤어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을려는 더 이상 사귈 수 없고 헤어진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감남이 갑자기 을려를 벽으로 밀치고 키스를 하려는 시도를 했는데요. 을려는 소리를 치며 거부를 하고 돌아서서 사무실로 들어가려 하자 감남이 을려를 잡느라고 어깨를 잡는다는 것이 그만 을려의 긴 머리카락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헤어진 여자친구를 벽에 밀치면서 키스를 시도한 것이 강제추행에 해당할까요? 네,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감남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며 을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소정의 위자료를 지급하여 을려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고소를 취하하여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해하고 계실 수가 있는데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에는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요. 고소를 취소한 사실은 그 양형에 참작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감남은 결국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범죄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다음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방에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회식을 마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모두 나가고 A 여직원이 먼저 나가려다 보니 L 부장님이 나오시는 것을 보고 먼저 나가시도록 노래방 문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런데 L 부장님이 나가시면서 뒤에 있던 A 여직원의 가슴을 순간적으로 만지고는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A 여직원은 순간적으로 몸을 이렇게 웅크리면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까지 당하다니 너무나 억울해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직장 동료에게 바로 이 사건을 털어놓고 하염없이 울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L 부장님이 술김에 내가 잘못했다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기에 다음날 제대로 사과를 받는다면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고 사건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적반하장으로 L 부장님의 아내분이 사무실에 다짜고짜 찾아오셔서 여직원 A가 내 남편을 꼬시려고 했던 행동이 아니냐 이러면서 난리가 난 것이었습니다. 이에 여직원 A는 본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요. 경찰에서 조사가 되는 과정 내내 L 부장님은 아내분과 함께 무죄를 주장하였고 자신이 뒤로 손을 아무리 뻗어도 노래방 문 앞에 서 있던 A에게 닿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CCTV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그 결과 L 부장님이 손이 여직원 A에게 닿자 A가 뒤로 물러났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L 부장님은 어떻게 판결을 받았을까요? 이 사건에 L 부장님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모함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여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L 부장님은 이 사건이 억울하다고 하여 항소를 하였고,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 이렇게 해서 같이 항소를 하였는데, 끝까지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피해자 탓을 하는 L 부장님은 결국 징역 10월형의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법원의 양형 기준에 대해서 눈치를 채셨나요? 재판부는 범죄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범행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탓을 하는 경우에는 결코 범죄자를 용서해주지 않는다는 확고한 양형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 사실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명백하게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무조건 우기게 되면 이렇게 법원에서 초범의 경우에도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제, 성추행 사건 발생했을 때의 키포인트. 우선 가해자 입장이라면 CCTV가 있든 없든 자신이 잘못을 했다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따지지 말고 반드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재발 방지에 대한 다짐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범죄 사실이 인정되었는데도 계속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양형이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가해자의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송윤 변호사입니다. 원금을 보장해주는 다단계 투자 사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번 시간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유사수신의 정의, 처벌 수위, 대표적인 특징, 사기 예방법, 형사 고소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장래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지급받는 행위, 장래의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적금, 부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그리고 장래의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마지막으로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어렵게 들리시겠지만 쉽게 말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허가나 등록되지 않은 기업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은행 예적금과 같이 원금을 보장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처럼 금융감독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면서 마치 원금을 보장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시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죠. 이때 투자 대상과 사업의 종류는 불문합니다. 투자금을 지급받은 예금주가 법인이든 대표 개인이든 또 계약서의 형식이 대하계약서이든 투자계약서이든 불문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법 제4조는 유사수신행위의 표시,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동법 제6조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수신 행위의 표시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사수신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이미 유사수신 사건이 터져서 수사가 시작됐을 무렵이면 이미 일당이 돈을 챙겨 잠적한 뒤라 피해 복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사수신의 덫에 걸려들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의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투자 설명을 받으실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면 혹시 불법 유사수신이 아닌지 의심해 보셔야 하는데요. 일단 3개월, 6개월, 1년간 자금을 단기 운용한 후에 원금을 반환하는 약정이 있는지, 월 1.5%를 초과하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지, 사실상 투자임에도 금전 차용계약서나 대여계약서 형식을 사용하는지, 또 신규 투자자를 소개할 경우에 수수료가 지급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불법 유사수신이 아닌지 의심해 보셔야 하고요.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사이트의 제도권 금융회사 카테고리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행위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형사고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유사수신은 범죄 수익 은닉이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 전 범죄 수익을 몰수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5월 검찰이 조입할 사건 같은 다단계 사기를 통해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돼도 사정을 잘 모르는 피해자가 일당에게 입금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일당에겐 범죄 수익을 숨길 여유도 있는 만큼 법 개정이 시급한데요. 전화금융사기보다 더 오래된 범죄지만 주부나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교육과 홍보가 턱없이 부족한 점도 보완 대상으로 지적됩니다. 상담 오셔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형사 고소를 해야 하는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일단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면 피해자들이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해서 단체로 회사 대표를 형사 고소하는 것은 피해자별 금액을 특정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 중인 해당 경찰서에 문의해서 피해자 명단에 올라가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시고 올라가 있지 않은 경우 스스로 고소장을 제출해 본인의 인적사항과 피해액, 투자 증거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팀장급 하위 직책은 다단계로 또 그 수가 많아서 또는 검찰의 기소 독점 재량주의라는 현행법 하에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경우는 해당 팀장으로부터 상품 설명과 원금 보장 등의 설명을 받으셨다면 별도 형사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최하위 직급인 팀장급들은 약식명령 또는 약식기소로 벌금형 정도의 처분 수위가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유죄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피해자들은 해당 팀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민사소송, 즉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질문으로 피해자 조합에 가입해서 위임장을 써달라는 모지책들에게 위임장을 써줘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많은데요. 순수한 피해자 조합이 아니라면 영업팀장들 혹은 모지책들의 면피용으로 악용될 수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사수신 업체의 사무실 등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주제 유사수신 행위 처벌 수위에 대한 키포인트는요. 일단 자금이 투자되면 회수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단기 운용으로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하는 경우 제도권 금융사인지 사전 조회를 하셔야 하고요. 사건이 발생되었을 경우 무턱대고 피해자 조합에 가입할 것이 아니라 순수한 피해자 조합인지 위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확인하셔서 소중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송윤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곽난주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배임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은 배임죄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만약 그 배임 행위가 업무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서 형을 2배로 가중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임 액수가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의율해서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이 굉장히 높지요. 그리고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다는 것은 이런 유형의 범죄는 엄벌에 처하겠다는 입법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배임 액수가 5억 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실제 배임 액수가 5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정확히 입증되어야 비로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임죄의 기본적인 구성 요건은 형법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먼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일을 봐주는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우선 대리인을 떠올리시면 될 겁니다. 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해서 일을 처리하고 그 결과는 본인이 책임지게 되죠. 또 회사의 대표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이사로서 한 행위는 회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대리인이나 대표이사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본인이나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행위를 하면 배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내 일을 처리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겠죠. 그런데 실무에서는 과연 어떤 업무가 내 일이고 어떤 업무가 타인의 일인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본사에서 물건을 받아다가 판매하는 대리점을 운영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법의 판단이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본사가 공급해주는 물건을 대리점에서 판매하고 그 판매 대금은 본사에서 수령해서 일정액의 판매 수수료만 대리점에게 주는 방식이라면, 이 경우에 대리점에서 자기가 아는 사람이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줄 알면서도 그 사람에게 물건을 주어서 본사로 하여금 돈을 못 받게 했다면, 이 경우에는 본사를 위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다음 요건으로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 배임 행위를 해야 하는데요. 무엇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냐? 이것은 결국 상식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컨대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이라면 대출 신청자의 재산 상태를 제대로 조사해서 은행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담보를 제공받고 대출을 해줘야겠죠. 그런데 대출 신청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이런 절차를 부실하게 진행해서 대출을 해주었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한편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배임 행위를 통해서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이득을 취했어야 하고, 이로 인해서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해야 합니다. 예컨대 은행 직원이 대출을 해주었다라도
실질적으로 돈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 서류상으로만 기존 채무자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또 실질적인 담보에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라면 이로 인해서 은행에 손해가 발생했거나 또는 추가로 발생할 염려가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임죄의 구성 요건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형법상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입증돼야 합니다. 따라서 배임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람의 속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자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확인할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해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영 판단과 배임죄의 성립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은 항상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경영상 판단으로 투자를 하거나 신사업을 시작했다가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러한 결정을 한 임원을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러한 투자를 결정하게 된 경위가 무엇이고 또 사전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이런 구체적인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서 고의 여부를 판단해야지 단순히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또는 결정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소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설령 타인에 대한 배임 행위로 평가되더라도 그 타인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역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광란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오성환 변호사입니다. 특허 전문 변호사의 지식재산 소송 노하우 세 번째 시간으로 연예인의 광고 계약상 품위 유지 의무라는 주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예인들이 방송 활동을 통해 좋은 이미지를 얻고 많은 인기를 얻게 되어 다수의 광고를 찍게 되었으나 최근 발생하고 있는 미투 등을 통한 성추행 사건에 연루돼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터지면 관련 연예인들은 방송에 나와서 이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 등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 의해서 이 사건과 관련된 연예인의 이미지는 실추되고 그 연예인이 찍은 광고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제품의 이미지 또한 나빠지게 되어서 광고주 등은 이와 같은 사건을 저지른 연예인들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집니다. 이때 광고주들은 관련 연예인에게 이미 지급한 광고 모델료 반환 청구 소송과 함께 이번 사태로 인해 판매 감소 등의 이유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고주가 연예인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통상 광고주 등은 광고 출연 연예인들과 계약서를 통해 해당 연예인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를 약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연예인이
성추행 등 여러 범죄 행위를 통해 이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광고주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광고주가 연예인을 상대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고 최진실의 판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같은 이유로 고 최진실 사건에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아파트 건설 회사가 품위 유지 약정을 한 유명 연예인이 별거 중인 남편과의 물리적인 충돌 사실이 언론에 노출되고 기자들에게 그 충돌 경위를 상세히 진술하고 자신의 멍들고 부은 얼굴과 충돌이 일어난 현장을 촬영하도록 허락하여 그 진술 내용과 사진이 언론을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널리 공개되도록 한 행위는 광고 모델 계약에서 정한 품위 유지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건설 회사에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연예인과 광고주들이 체결한 계약의 품위 유지 의무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연예인이 지불해야 하는 위약금이 약정되어 있다면 광고주들의 위약금 소송 결과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계약서는 아직도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계약서의 품위 유지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위약금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에서 쌍방은 치열하게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소송의 쟁점은 고 최진실의 본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가정폭력의 피해로 인한 것으로 고 최진실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품위 유지가 손상한 경우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위약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물론 가정폭력의 구체적인 사실을 보면 어떠할지는 모르나 이 사건에서는 고 최진실의 과실이 없는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고 최진실 사건에서는 대법원은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지 손상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것이 계약상 의무라고 품위 유지 의무를 아주 넓게 판단을 했습니다. 즉 본인의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를 한 것입니다. 지식재산 소송 노하우 세 번째 시간으로 연예인의 광고 계약상 품위 유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예인과 광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품위 유지 의무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연예인들은 향후 광고주로부터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으니 품위 유지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법률정보쇼 오성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최광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세입자 교체 과정에서의 법률 문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전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법한데요. 기존에 세입자가 나가고 그 집에 당일 내지 뭐 수일 이내로 그 집에 다른 세입자가 이게 들어오게 되는 과정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마치 아슬아슬한 이런 줄타기처럼 위험천만하게 느껴진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나가면서 동시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고 그 새로운 세입자 역시 또 살던 집에서 누군가 새로 들어올 예정에 있다면 그 한 곳이라도 이사 일정이 어긋나 버리게 되면
뭐 당연히 큰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 일정이 흐트러지게 되면 연쇄적으로 큰 혼란과 고통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느 집주인으로부터 최근 상담받은 내용인데요. 계약 만기가 몇 달 남았는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기존 세입자가 미리 다른 곳으로 이사 가고 싶다라고 하는 의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다른 세입자에게 그 집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리 이렇게 이사 가기로 한 그런 일정이 변경된 때문인지 기존 세입자가 이사 약속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번복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나가야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는데 나가야 될 사람이 못 나가겠다고 하기 때문에 상황이 아주 심각하게 된 거죠. 자, 이런 경우에 과연 법률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자세히 좀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는 이 기존 세입자의 그 이사 나가겠다고 하는 약속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이 집주인으로서는 없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좀 난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계약 만기 전에 몇 달 전에 중개업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세입자 나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내보내도 되겠느냐? 새로 구해라. 당연히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그 세입자의 약속이, 세입자의 요청이 단순히 이제 구두 약속, 구두 이제 말로서 된 부분이었고,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공인중개사가 이런 다른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기존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던 겁니다. 새로운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못 들어가게 된 상황이 당연히 임대인 쪽의 책임일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뭐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가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약속을 어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언정 그 부분은 새로운 세입자와의 관계에서는 어쨌든 임대인 쪽의 책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입자로서는 그 주택 인도 의무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이제 끝낼 수가 있죠. 그것은 뭐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계약을 우리가 끝내게 된, 계약을 해지하게 된 귀책 사유,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을 볼 때 우리가 공인중개사 책임 여부를 떠나서 일단은 그 임대인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임대인은 그 새로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이 사건에서는 지금 계약금 자체가 수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그 수천만 원을 위약금, 계약을 위반한 사람은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물어준다라고 하는 위약금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한다 그러면 수천만 원이 손해배상 금액이 됩니다. 자, 그 후에 이 임대인은 자신에게 이 손해를 끼친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일단은 물어주고, 새로운 세입자한테 물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손해본 부분을 누군가에게, 책임 있는 사람에게 청구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기존 세입자 진술이 다를 수밖에 없고, 또 객관적인 증거도 없기 때문에 이 책임 공방이 심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분명히 약속을 했다. 언제 나가겠다라고 약속을 했다. 그런데 기존 세입자 주장은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한번 알아만 봐달라 그랬다든지, 그냥 희망사항을 이야기한 것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약속의 존재를 이제 부인하게 되는 그런 전략을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소송법적으로는 어쨌든 공인중개사와 그 기존 세입자를 같이 이제 공동피고로 해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이제 진실 게임은 이제 불가피하게 되고 집주인에게 입증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공인중개사나 아니면 세입자의 그 책임 이런 부분들을 추궁해서 진실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받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과실상계라고 하는 손해를 분담하기 위한 과실상계라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기존 임대인에게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의 위험이 궁극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안전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는 차원에서 기존 세입자의 이사 약속에 대해서는 이 확인서와 같은 좀 분명한 입증 자료를 챙기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 거래 전문가인 공인중개사의 분발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인 세입자 교체 과정에서의 법률 문제의 키포인트는 기존의 세입자가 이사 나가는 직후 다른 세입자가 이사를 다시 들어오게 되는 이런 경우는 새로운 세입자에 대한 임대차 목적물 인도해야 될 의무하고 기존 세입자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다시 내줘야 되는, 반환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이렇게 맞물리게 되면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이런 부분을 유의해야 됩니다. 이 점을 의식해서 기존 세입자의 이사 약속, 언제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에 대해서는 이사 날짜 등을 명시한 이런 확인서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쇼 최광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